제가 오늘 거를 잠깐 먼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투어리즘 디자인이라는 이 키워드, 이 컨셉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스마트 투어리즘은 제가 처음 이니시에이티브를 했지만 그 뒤에 디자인까지 확장해서 한 건 다른 분들이 했어요. 제가 박재영 교수님하고 디자인 쪽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르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점점 중요해지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스마트 투어리즘 디자인을 오늘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예, 요거 제가 오늘 시골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하고 반일한 건데요. 요게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로 제가 타이틀을 달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고추 심어야 되니까 삽질을 해라. 그러면 제가 잘 알아듣고 바로 딱 삽을 들고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땅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비닐을 씌우고 딱 하면 1단계 레디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게 짝대기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고추 모를 사와갖고 심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2단계. 3단계는 고추가 나면 이제 3단계가 뭐냐면 고추대를 세워야 돼요. 고추가 점점 커지면 고추대가 넘어지거든요. 고추대를 세워서 끈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게 3단계. 4단계는 고추를 이제 하베스팅 하는 거죠. 그 5단계는 고추를 말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대한 컨셉을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저를 교육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밭을 갈아달라 그러면 제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1단계가 뭔지 알고 딱 거기까지 끝내죠. 예,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일을 시키는 데는 행동 유도를 시키는 거죠. 어포워드 시키는 거죠. 예,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어포워던스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요 말을 타는 건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말을 탔어요. 그래서 말을 이제 웬만큼 잘 탑니다. 이제 요즘은 좀 뭐 못하고 있지만 그럼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인간과 동물의 커뮤니케이션은 특히 말은 뭘로 할까요? 예, 소리하고 그 다음에 고삐로 합니다. 그리고 발로. 이게 서투르면 말이 안 가요. 말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말로 해갖고 알아듣게 하는 거 내가 그 컨셉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 유도가 탁탁탁 되는데 이 동물하고의 인간과 커뮤니케이션도 서로 교감이 고삐로 주로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발로 엔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뛰어나가는 거죠. 이게 인간과 동물의 커뮤니케이션의 행동 유도죠. 어포던스. 요거는 이제 기계죠. 인간과 기계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게 이제 오토메이션이 아니라 기계식인데,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의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죠. 이제 요 다음이 이제 뭐냐? 예, 기계와 기계의 커뮤니케이션이거나 인간과 기계의 그 인공지능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박재현 교수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바로 이제 디자인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부터 계속 얘기 나온 게 도널드 노먼의 Perceived Affordance인데 이 말 책을 읽고 제가 딱 와닿아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1933년에 시카고 세계 박람회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과학은 발견하고 산업은 그 발견된 걸 적용하고 인간은 그걸 쓴다라는 것 같아요. 인간은 수능한다. 근데 21세기에 이 도널드 노먼이 이제 말을 하기를 사람은 제안을 하고 과학은 연구를 하고 기술은 수능한다 이렇게 말을 썼더라고요. 이게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도널드 노먼이 거의 20년 전에 쓴 얘기인데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제안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아이디어를 제안하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제안하는 건데 이게 디자인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고 그 디자인적으로 제안된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학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전에 디자인적인 컨셉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평가, 이밸리에이션하고 피드백하고 예, 그 리서치를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그걸 갖고 우리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폰 같은 거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1년에 예, 우리 분야의 탑티어 전원입니다. Analysis of Tourism Research 임팩트 팩터가 10.0이 넘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하고 잘 알고 있는 지앙시앙하고 페전마이어하고 이 스타이메츠 이 세 사람 제가 잘 아는데 셋 다 이 스마트 투어리즘 디자인이라는 단어로 이미 탑티어의 논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3장짜리의 아이디어 리서치거든요. 리서치 노트인데 어찌됐든 스마트 투어리즘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내놓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디지털 아트라는 얘기를 하고 결국은 스마트 투어리즘 디자인이 관광을 리쉐이프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투어리즘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To reshape tourism이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은 이제 투어리즘 익스피리언스잖아요. 관광 경험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리터러처 리뷰에서 갖고 왔지만 인간이 안이비설신 5감각기관의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머릿속에서 커그니션이 일어나고 커그니션 동시에 감정, 이모션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 메모리가 생기고 그리고 결국 이제 미닝을 갖는 건데 제가 이제 스마트 투어리즘 디자인을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물과 사람과 또 사람 간의 미닝을 공유하는 거더라 이거예요. 미닝. 그래서 이 미닝을 어떻게 공유할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어포던스라는 이론을 가져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포던스를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관광객이 파크를 방문하든 뭐 먹을 거 레스토랑을 방문하든 벤치를 방문하든 이런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거기 가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게 어포던스라는 개념인 거고 이 어포던스를 행동 유도성이라는 건데 이 더 투리스트가 말하는 걸 보면 아까 말한 이 사람들이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이모션이 일어나고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판타지가 일어나고 미닝이 된다는 게 결국은 투어리즘 리스판스고 요게 맞게끔 이제 설계된 게 Everyday Life, Health, Knowledge, Identity라는 이런 거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요거예요. 결국은 요게 Everyday Life인데 퍼스널로 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Travel Specific Experience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장소로 이동하면 Place Experienc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lace에서 트래블 익스피리언스가 또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말하면서 스마트 투어리즘 디자인이다 라고 이제 개념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들은 나하고 박재영 교수님하고 빨리 만들어냈었어야 되는데 둘 다 게을러 갖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명한 교수님 걸 제가 논문을 봤죠. 스마트 투어리즘 디자인 시스템스라는 논문을 우리 유명한 박재영 교수님이 이제 논문을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오모테나치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읽어봤고 그 스마트 투어리즘 디자인의 재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논문하고 지금 박재영 교수님 것도 봤는데 매우 어떻게 보면 컨셉, abstract 컨셉이에요. 컨셉처럴이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게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well designed object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까? 이게 이제 저의 이 세미나의 워크숍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well designed object를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스마트 투어리즘 디자인이란 건 뭐냐? 이게 이제 도널드 노먼이 말한 것처럼 비저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비저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눈으로 봐서 그걸 눈으로 인식을 해서 그 다음에 커그니션이 일어나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마트폰의 그런 기능들이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에스테틱, 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아름다움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추럴 시그널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신호,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가 있어야 된다. 자연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호. 사람이 하고 싶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호가 naturally interpret 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멘탈과 이 things 또는 object하고 매핑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도널드 로먼이 한 말인데, 이걸 갖고 이제 제가 스마트 투어리즘에 확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포던스 얘기를 보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perceived하고 actual 어포던스 간의 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포던스가 뭘 줘야 되냐? strong clues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clues라는 건 뭔가에 뭐 작동할 수 있는 기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strong clues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 clue가 결국은 natural signal과 naturally interpret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설명이 들어가고 레이블이 들어가고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고 마구마구 들어가면 그건 실패한 디자인이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추얼 모델이라는 걸 보면, 디자인 모델이라는 게 이제 디자이너의 컨셉추얼 모델이라는 거죠. 우리 박재영 교수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유저와 디자이너의 갭이 발생하는데, 이 두 사람 간의 갭 속에 보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이 시스템이 결국은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디자이너의 모델이 있고 여기 유저의 모델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죠.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만드니까 이 유저가 이게 사용하는 게 갭이 발생한다. 근데 이 사용을 하려면 결국은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시스템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주얼리 볼 수 있는 모든 기능들, 뭐 이런 이미지들은 다 시스템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유저 모델이 멘탈 모델로 개발이 되는데, 그 멘탈 모델에서 결국은 시스템과 인터랙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이 도널드 노먼은 하고 있고, 그래서 멘탈 모델이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멘탈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 이미지라는 게 비주얼 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든 핸드폰이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웹사이트든 다 이 비주얼 파트를 갖다 이미지, 시스템 이미지라고 하는 거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결국 시스템 안쪽, 내 쪽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작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매핑의 이 원리는 결국은 두 개의 things 간의 관계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결국은 사람과 기계든 사람과 사람 간이든 결국은 매핑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그 다음에 디자이너 익스피리언스 간에 둘이 매핑이 간극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디자인이 되는 거겠죠. 많으면 이게 나쁜 디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내추럴 매핑이라는 건 immediate understanding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딱 보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피드백인데, 이 샌딩 백인데, 우리가 이제 피드가 먹이다는 거잖아요. 뒤로 먹이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용해보고 이게 어떠냐라고 이제 결국은 평가를 해주고 알려줘야지 우리가 디자인을 다시 바꾸거나 어댑테이션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말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패러독스 오브 테크놀로지인데,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떤 이지해지고 아주 즐거운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 한국의 제품들 중에 크게 성공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결국 테크놀로지가 이지어하게 만들지 않고 컴플렉스하게 만든다. 그리고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컴플렉시티를 낮춰야 되는 게 우리의 관건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매우 스타팅 하이 하지만 결국은 이 컴포터블 레벨로 내려가지 않으면 디자인은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7가지 단계의 디자인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박정현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공부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이 오른쪽에 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원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라는 이제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역법적인 거죠. 티오리를 가지고 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인생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엑스큐션을 한다는 거죠.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엑스큐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the world, 이 세상과 결국 갭이 맞닿아야 되는 거죠. 아까 현상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찾아낸 걸 갖고 평가하는 거죠. 평가해서 내 원래 고를 갖다 이제 성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 이미지와 같은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를 세팅하고 나의 의도를 정리하고 인텐션을 정리하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실행시키고 시퀀스하게, 그리고 나서 피지컬리 엑스큐션 시키면 세상에 원하는 디자인이 나오고 뭐 테크놀로지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 아래쪽 걸 보면, 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이 있고, 근데 세상을 갖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현실을 봐요. 현상을 보고 그걸 보는 걸 갖다 이제 퍼시브 한다 그러죠. 퍼셉션, 인지를 하고, 인지된 걸 갖고 해석을 하고 인터프리팅 하고 평가해보고 골을 세우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귀납법적인 거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케이스를 보고 경험을 쌓고 경험이 결국은 나의 목표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연구들이 지금 데이터 드리븐 리서치입니다. 다 대부분. 데이터 드리븐 리서치는 결국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골이 있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퍼시빙이 들어가고 그걸 인터프리테이션 하고 그걸 이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골을 세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의도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액션을 만들고 결국은 액션을 최종적으로 실행시켜서 현실에 적용시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저도 이거 딱 보고 이해가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의 힘이라는 게 이거구나. 사람들 이해하게 만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갖다 보면 결국은 비주얼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게 전부다. 보아져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세븐 스테이지에서 첫 번째 맨 처음에는 보는 거, 비주얼리티. 그 다음에 굿 컨셉추얼 모델 만들고 굿 매핑이 일어나고 결국 피드백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비주얼리티를 보는 게, 만들어내는 게 이게 전문가 아니면 사실 잡아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스마트 관광하고 막 그런 쪽에 생각하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보여서 이 보이는 걸 갖고 박재현 교수님하고 둘이 얘기를 하면 디자인 전공한 사람하고 컨셉이 공유돼서 결국은 그분의 그분이라니까 너무 높은 분이네. 박재현 교수의 기술을 제가 빌려다가 굿 매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 제가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굿 매핑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유저하고 디자이너의 갭이 있다는 건 확실히 아는데 이게 전문적인 능력이 있거나 경험이 많은 디자이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굿 매핑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요걸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디자이너의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되는지를 저희가 이론적으로 알았고요. 오늘 이제 기호학으로 읽는 시각 디자인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데이비드 크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비주얼 사인인데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호학의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온톨로지라는 게 이제 존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온투가 어디 위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온 더 테이블 할 때 온이고 톨로지는 이제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론입니다. 그러니까 기호학의 존재론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게 기호학의 존재론은 세미오틱스는 결국은 현실을 쳐다보고 그 현실을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기호로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인간의 머릿속으로 퍼시브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퍼시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실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퍼시브를 했는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해석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도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인터프리티드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사인으로 인하여 인터프리트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존재론이 온톨로지고 에피스테몰로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인식론이거든요. 사실 노잉이죠, 노잉. 아는 거. 에피스테몰로지는 결국은 어떤 아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세미오틱 측면에서 이 측면에서 말하자면 결국은 어떤 아는 것을 갖다가 패턴화 시켜서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호학에서는 결국은 어떤 미닝을 기호로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를 보면 에피스테몰로지를 느끼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세미올로지와 세미오틱스 누가 했냐면 한 120년 전에 페르디난드 소시르라는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고 찰스 샌더스 펄스라는 미국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시대 사람들이 다르게 연구를 시작했는데 조금 틀리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기호, 시그널, 신호. 기호학의 기호는 이제 그리스의 사인에서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기호는 어떤 점 또는 어떤 입장에서 어떤 얘기, 어떤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디에이션 시킨다는 거죠. 결국은 시그널, 사인이. 그래서 기호의 해석체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서로 이해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시르의 이 스위스 언어학자의 이 사람이 책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의했는데 제자들이 정리해서 책을 내놨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은 언어 구조에 보면 이 언어는 랭귀지 간의 관계다.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서로 주고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기의라는 건 의미를 말한다고 합니다. 시그니피에드는 기의, 의미. 우리가 의미를 이해했느냐 이런 뜻이고 기표는 그걸 말하는 단어, 랑그라고 합니다. 랑그, 시그니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나무를 보면 딱 머릿속에 나무에 그게 떠오르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나무를 갖다 우리는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게 기의고 이게 기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다 잘 하시니까 추리라고 하면 알죠. 근데 이제 중국말로 하거나 일본말로 하면 못 알아듣죠.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결국은 기표와 기의가 같이 있어야지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 사람 유럽 쪽에서는 이걸 세미올로지라고 합니다. 기호학. 그래서 이 소시로의 기호학은 결국은 things가 있는데 나무가 있고 이 나무라는 걸 갖다 이제 경험상 우리가 알게 됐고 그걸 머릿속에서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됐어요. 엄마가 야 이건 나무야 어렸을 때 알려주니까 이게 나무구나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민학교 가니까 이건 나무야 라고 이렇게 쓰고 알려줘요. 그래서 기표라고 해요. 시니피앙.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의미와 말을 하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야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펄스는 다르게 접근해요. 이게 같은 시대 사람인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같이 같은 시대에 나왔는데 다르게 해석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인이 있어요. 표식이 있는데 이 표식을 보면 의미를 개념을 갖다 이제 딱 안다는 거죠. 사과. 그럼 사과를 딱 보는 순간 뭐 애플의 사과가 태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뉴턴의 사과가 딱 나올 수도 있고 뭐 세잔느의 사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사과가 의미 개념이 다 틀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자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자가. 그러니까 막 물리학자들끼리 막 사과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뉴턴의 사과를 얘기할 거고 만약에 사과를 봤는데 뭐 화가들끼리 막 얘기한다. 세잔느의 사과. 사과의 그 음영 뭐 썩어가는 그걸 갖다 그린 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컴퓨터에 뭐 얘기하다가 뭐 우리가 사과를 독을 든 사과를 먹고 우리가 죽은 그 누구죠? 그 영국의 그 컴퓨터 공학자 그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펄스의 세미오틱은 이 트라이앵글로 설명을 하는데 이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우리의 연구하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대상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의미를 기의를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갖다 이름을 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표상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시되는 의미와 이걸 말을 하는 약속된 기호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아 이게 나무입니다라고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스마트 투어리즘 디자인에 기호학을 접목시킨다면 이 퍼스의 기호학을 가져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퍼스의 기호학은 세 가지로 나눠요. 도상, 아이콘인데 유사한 이미지입니다. 의성어, 이 의성어 같은 경우 꽃기호하면 닭이 꽃기호하면 그 그대로 꽃기호라는 말을 갖다가 말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근사성이 중요합니다. 기표와 대상 간에. 지표 같은 경우는 인과성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문, 그러면 누군지 안다는 거죠. 발자국도 알 수 있고 연기, 여기 저기서 연기가 났다 그러면 불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과 기표 간에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예요. 원인과 결과. 뭐 봉수대에 불이 떴다. 그러면 저쪽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전쟁이 났다. 이런 거죠. 상징이라는 건 심볼인데 규칙과 약속이에요. 그래서 대상과 기표 간에 임의관계로 약속한 거예요. 예를 들면 2호선은 뭐 그린라인이다. 그럼 약속인 거지 그냥. 예.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퍼스는 기호학을 내놓고 있어요. 또 한 사람 알아야 되는 게 롤란 바르트예요. 롤란 바르트는 이 소시르의 기호학을 더 이제 중심을 뒀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denotative signifier와 denotative signify를 얘기해요. 아까 기표와 기의는 개념이고 기표는 말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언어 활동을 만든다는 게 소시르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여기에 connotative가 붙는다는 거예요. connotative.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간에 함축된 의미를 제공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붉은 장미 이러면 우리가 그 장미가 뭘 나타내는 거냐? 사랑을 나타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죠? 중동에서 무슨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운동 있잖아요. 무슨 튤립 운동 이렇게 하면 튤립이 의미하는 게 사실은 튤립의 개념과 튤립이라는 그 단어가 이 디노테이티브인데 이 롤란 바르트는 거기에는 신화적인 이제 활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 소시르는 기와 기표만 얘기했고 퍼스는 표시와 표시 그 다음에 거기에 개념 그 다음에 이게 누구와 해석하느냐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 모델을 내놨어요. 바르트는 여기에 외연을 확대해서 함축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함축된 의미.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우리 기호학에서 세 가지의 가장 큰 이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호학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여태까지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기호학 잘 알지도 못하고 공부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얇은 지식으로 여러분한테 그냥 알려드린 건데 제가 이걸 갖고 뭐를 하고 싶은 거냐 제 연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디다 쓸 거냐 아까 말했지만 현상을 보겠다는 거죠. 서울 메트로가 있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관광지를 선택하는데 레커멘데이션 받는 이제 앱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트립어드바이저 1000개의 그 레커멘데이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넘버 1이 어디냐? 서울 메트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이 관광지라는 거예요. 관광물, 띵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제 문제의식인 거죠. 여기서 더 월드에서 제가 이 현상을 찾아낸 거예요. 이 현상을 찾아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현상을 찾아내서 기호학이라는 이론을 가져다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연역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론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 그러면 제가 좋은 점을 갖다가 연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쭉 눈으로 크롤링을 해보니까 나쁜 점들이 있다 이거야. 이게 1등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하철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문제점이 뭐냐? 역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영문 표기가 너무 작아. 그 다음에 환승 열차 방향 혼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표시가 없습니다. 이게 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가 이제 감이 잡히죠. 박재영 교수님이 이제 딱 감이 잡혀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한테 이걸 갖고 올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연구해야 될지. 자, 이걸 그려갖고 구글에서 스카우트 받았다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게 도상인데 여기 우리나라에 이게 한강 있잖아요. 한강을 기점으로 이렇게 놓고 지하철을 딱 그리니까 도상이라는 건 아이콘이라는 건 매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멘탈 매핑하고 지도하고 거의 흡사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과 만들어진 이 지도하고 거의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매핑이 되니까 대충 여기를 딱 보면 경희대는 이쯤에 있겠군 이렇게 그냥 대충 아는 거죠. 한강이란 기점으로 이대는 이쯤 있겠군 이렇게 알게 됩니다. 훨씬 찾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 대전에 사시는 분 있죠 여기. 대전에 이런 역이 있대요. 저는 이제 처음 봤어요. 서대전역 내거리가 있고 서대전역 내거리가 있고 서대전 내거리 역이 있대. 이 세 가지 역이 다 있대요. 셋 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거야.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소시르가 말한 기표와 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자, 지하철 노선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글씨도 작고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6호선. 이게 그러니까 번호도 아니고 한글로 써 있고 그러니까 일본 거하고 많이 틀리다 이거야. 일본 거하고 일본은 또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이제 심볼릭하게는 아까 말한 디자인이 딱 들어갔죠. 이걸 보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 알죠.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런 거 알고. 그리고 광화문도 5호선 533에 5호선의 33번째 역인데 여기 보면 K2 11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디자이너와 유저의 갭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표지판도 서울 구로역이면 서울 청량리고 여기는 이제 수원 병점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사우스 바운드, 노스 바운드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금방금방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신림동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뉴욕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서울 지하철역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심볼릭하게 또는 인덱스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릴 거냐 이러고요. 여기 이름을 보면 자 한양 유니버시티 앳 안산이에요. 이게 그리고 한글말은 한대 앞이야. 이 문제는 한대 앞이 한양대역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근데 예전에는 한양대역하고 한대 앞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하철이 이제 한대 앞까지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갖고 여기 가서 내리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여기도 뭐 홍대 입구인데 홍익 유니버시티하고 홍대 입구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실 기의뿐만 아니라 기표입니다. 이화 워먼스 유니버시티도 영어는 이화 워먼스 유니버시티인데 이대라고 써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살고 있는 이대입니다. 제가 이대 럭키 아파트 사는데 자, 이대 워먼스 유니버시티는 기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한테는 이대도 기표화 됐어요. 이대도 기표화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다 이대 기표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조선대 있다 왔는데 조선대 광주 가면 조대라고 해요. 못 알아들어요. 뭔 맨 예? 영남대에 하면 영대라고 그래갖고 난 내 제자가 영대 나왔다고 야 너 연대 나왔는데 우리 학교 왔냐 이랬다가 영대 영남대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의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라고 하면 사람끼리 언어인 거지 사람과 기계의 언어가 아니고 국내인과 외국인 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대는 어떻게 됐냐 기의에서 기표화됐고 여기서 아까 놀란 바르트가 말한 커노테이티브까지 함축적인 것까지 됐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말은 결국은 나 잘난 여자야 막 이런 것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그것까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홍대 입구가 있는데 홍익 유니버시티라는 거예요. 입구하고 유니버시티는 틀린 거예요. 또 일본 말은 입구라고 써 있어요. 또 중국말은 홍익 대학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다 틀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찾아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유니버시티라는 걸 갖다 2호선에다 다 붙여주면
사람들이 아 여긴 다 대학이구나라고 쉽게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이제 hypothetical argument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건 이제 연구할 방향이고 최근에 이제 제 제자 이예린 학생하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스마트 관광 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홈이 있는데 사람이 집을 떠날 때 이렇게 가요. 싱글 데스티네이션 패턴이에요. 한 곳에 가면 가다가 이렇게 들립니다. 엔라우트 패턴은 가게 되면 브랜슬리라는 장소를 가게 되면 여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 이렇게 갑니다. 베이스 캠프는 가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 게 있고요. 트립 이렇게 크게 도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미네소타, 유타, 텍사스, 테네시 이렇게 크고요. 이 미국의 이제 건데 이게 멀티 데스티네이션 트립 패턴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관광지를 갖다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원도를 봤죠. 강원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가 제일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곳이 전국 2위입니다. 근데 접근성이 11위예요.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 관광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스마트 관광 성숙도 지수를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강원도 걸 보니까 강원도는 매력성이 전국 2위인데 접근 가능성이 11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 거냐? 매력지는 많은데 가기가 힘들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왜 그런 걸 봤더니 이 거리 조락이론이라는 건데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거리는 디스턴스인 거 아시죠? 조락이라는 건 서서히 없어진다는 뜻이더라고요. 아유 너무 어려워. 영락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해. 조락이라는 건 꽃이 진다, 서서히 없어진다, 희미해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찾아봤어요 몰라갖고. 그래서 디스턴스 디케이 모델인데 이게 이제 지리학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디스턴스 디케이 이론은 거리가 가까우면 야 디스턴스가 매우 높은 인터랙티비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디스턴스가 커지면 인터랙션이 슬라이트리 낮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 여러분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보통 뭘 삽니까? 아주 간편하지만 뭐 맥주 같은 거 사죠. 근데 좀 비싸잖아. 집 앞에 있으니까. 그래도 뭐 대신 뭐 약간 비싸더라도 편리성이 있는 거죠. 컨비니언트 스토어는 이렇게 된다고요. 커스터머 같은 경우 디스턴스가. 그로서리 스토어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디파트먼트 스토어나 큰 뭐 대형 매장이나 샘 월튼 이런 것들은 디스턴스가 멀어져도 어떤 특정한 부분까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반면에 이커머스는 뭐예요? 뭐 클릭만 하면 오니까 이 디스턴스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리 조락 이론을 보면 결국 관광 분야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관광 분야에서는 클래스 디케이스 커브에는 맨 처음에 거리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들이 안 가요. 자, 우리나라의 해외여행도 우리가 남미를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남미가 너무 멀거든. 그럼 어디까지가 우리가 커버 가능하느냐? 미국 서부입니다. 미국 서부까지는 커버 가능해요. 그래서 세일링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남부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여기까지는 세일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distance from origin 이렇게 보면 이거는 플레이토 디케이 커브인데 이 어느 정도의 플레이토가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찾아봤으니 잊어버렸네. 어찌됐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디스턴스가 이렇게 올라갔다 두 번째 이제 한 번 더 디스턴스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 이론에서 발견한 거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이 관광에서 일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게 11.6 그러니까 11분 이 정도. 그 75분까지는 점점점 내려간다는 거예요. 75분이면 우리가 얼마나 돼요? 60분이면 1시간이고 1시간 한 15분 정도 되는 데까지는 2구간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3구간인데 관광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서울 시내 보면 1시간 반이면 갈만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는 1일치 가기는 싫다는 거죠. 2박 3일 가야 되는 거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1구간에는 관광이 증가되다가
이 구간부터는 어디까지? 75분까지는 급속하게 떨어지고 75분 이하 3구간은 아예 관광 배제 효과, 관광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스마트 관광 디자인의 공간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스테이지 1은 도보로 갔다가 스테이지 2는 버스나 대중교통 가고 스테이지 3는 도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에서 봤을 때 맨 처음에 퍼스트 마일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리를 움직인 다음에 라스트 마일은 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이제 게 라스트 마일이죠. 결국 우리가 뭐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예를 들면 퍼스트 마일에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버스를 타고 쭉 가갖고 내린 다음에 불국사까지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게 스테이지 1, 2, 3로 이루어집니다. 교통시설물로부터. 그래서 강원도의 관광재단이 추천한 95개의 추천 코스가 있어요. POI가 95개입니다. 이 추천 코스를 지역 내를 인트라, 추천 코스 지역 간의 인터 추천 코스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중교통과 자동차로 이동시간 코스별로 비교하여 지역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1차 코스는 춘천에서 떠나면 남이섬, 춘천 닭갈비 골목, 원주 뮤지엄산, 평창 봉평창 무의예술관 이렇게 갖고 어디 이렇게 갖고 연결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추천 코스를 우리가 연결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거 우리 이혜린 여기 연구원이 박사과정이 그린 건데 우리가 QGS인가 그걸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인제군 같은 데는 여기입니다. 인제군 내에서 이렇게 도는 거는 이렇게 돌아요. 인제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돈다. 속초시는 자 내에선 이렇게 돈다. 홍천군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홍천군에서는 이렇게 돈다고 우리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강릉시에서는 이렇게 돌고. 그런데 인터간, 지역 간에서는 인제군과 속초 걸려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POI를 찍어봤더니 그 POI의 접근성에 이렇게 패턴화돼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걸 그림화시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동차의 통행 코스를 조사했어요. 이거. 저 어디죠? 예. 여긴데. 자, 통합 추천 코스가 84개고요. 지역 내 추천 코스 40개, 지역 간 추천 코스가 44개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자동차 통행 시간과 통행 거리, 대중교통 통행 시간, 대중교통 통행 거리, 대중교통 이용 요금, 대중교통 스테이지 수. 아까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평균을 냈고 강원도 강릉시가 가장 많은 이제 추천 코스가 많고 그 다음에 평창군 뭐 이렇게 그다음에 속초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림을 그린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보면 강원도의 관광지를 보면 춘천, 평창이 가장 많아요. 관광지를 가장 많이 보여요. 그런데 관광객은 강릉과 춘천, 원주, 속초 위주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강원도의 관광 코스는 28개, 39개 많은 데가 여기가 바로 평창군, 춘천시, 그 다음에 원주시, 영월, 강릉시가 이 지금 관광지가 많은 반면에 지금 아이고 이게 이걸 관광객 수를 보니까 강릉시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원주시, 춘천시. 그리고 관광재단의 추천 코스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어디냐? 강릉 위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현실을 발견한 게 이거죠. 강원도의 관광지 개수는 이제 우리가 찾아보니까 평창군이 제일 많고 춘천시가 제일 많고 관광객 수는 강릉시가 많고 그 다음에 관광재단의 추천 코스 및 POI는 강릉이 제일 많고 이게 뭐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그러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해봤어요. 아까 말한 75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잘 안 다닌다는 거예요. 관광 효과 없다라는 게 이론적인 근거죠. 우리가 이제 연역법적으로 쓴 거죠. 자, 거리 조락 이론을 보니까 자 아무것도 없는 게 있고
10분 내부터 10 있고 11분부터 75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보니까 빨간색은 뭐냐? 안 다니는 거예요. 이 지금 POI가 찍혀 있는데 대중교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재단에서는 여기가 가볼 만한 곳이요라고 추천해 줬는데 대중교통은 접근이 안 된다는 거고, 특히 여기를 보면 넘버 26을 보게 되면 26번 코스는 해변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느낀다. 삼척 드라이브 코스, 덕풍 계곡 뭐 이렇게 갖고 대중교통 및 자동차 코스 카카오 맵에서 길찾기 검색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코스에서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 POI는 있는데 우리가 실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도 보니까 자동차는 근데 이제 접근성은 좀 있어요. 접근성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 가지도 못해. 길도 없어.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고 크롤링을 했고, 이 크롤링을 갖다 네이버에서 카카오 맵에서 크롤링을 해서 이걸 갖다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ArcGIS에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도 보면 평화지역, 내륙지역, 폐광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도 보면 빨간 데가 75분 이상 되는 데는 결국은 관광지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간다는 거죠. 결국은 지역 내에서 여기가 연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뭐 폐광지역, 영월, 정선, 태백에 보면 다 연결이 끊어져 있다는 소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8번 코스 같은 경우, 38번 코스가 여기인데 보시게 되면 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고성 드라이브 코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그런데 현상을 보니까 대중교통 검색 결과 없음이 상권, 나머지 2건이 이동도 85분 이상, 그리고 128분으로 사실상 대중교통으로는 이동이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강원도는 거의 차를 갖고 가야 된다는 소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분석을 했고, 대중교통과 자동차의 이동 불가 또는 관광 효과 배제 구역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했어요. 빨간 선은 아예 접근이 안 된다. 75분 다 넘어간다. 그런데 이걸 관광재단이 POI에서 추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냐? 이게 지금 보면 지역 간 자동차 간 이용 불가, 관광업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찾아낸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걸 찾아낸 거는 결국은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거리 조락 이론의 면역법적인 이론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니까 디스크립티브하게 우리가 찾아내갖고 그걸 비주얼라이징 시켰어요. 여기까지는 논문이 나올 수 있는데 높은 데를 못 가요. 그냥 so what 이렇게 돼요. 그래 갭이 있네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B급 저널을 가요. B급. 더 중요한 건 우리가 A급 저널로 가면 TM이라든지 투어리즘 매니지먼트, 아까 NRS라든지 JTR 이런 임팩트 팩터 10 이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까 보세요. 30분 이상까지는 여기가 POI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POI가 있는데 255분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관광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안 코스를 집어넣어야 돼요. POI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20분, 여기 POI에 집어넣으면 30분, 여기서 50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 아까 말한 처음에 브랜슨처럼 엔라우트 방식으로 관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거죠. 실험 연구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실험을 해서 POI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그룹을 갖다 ABCD로 놓고 자 20분이 늘어났을 때 그 다음에 차밍한 관광지가 늘어나면 너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30분이 늘어났을 때 대안코스 여기다 제안하면 너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50분이 늘어났을 때 너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간다는 사람과 안 간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스마트 관광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POI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러니까 뭐 사진 찍을 공간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뭔가 진짜 거기에 뭐 조금만 뭐 놀이공간이라도 만들어 줄 거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매핑을 시켜줘야 돼요. 야 거기까지 가는데 짧으니까 가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게 POI를 줄 거냐 50분 이러면 안 간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20분짜리 POI를 갖다 놓는 거죠. 잠깐 들리고 야 갔는데 그 옆에 또 30분짜리 뭐가 있네. 그럼 여기도 가볼까? 돌아갈까 봤더니 이 50분보다 야 여기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계속
당근을 주면서 라우팅을 그려줘야 된다는 게 저희의 이제 가설적인 제안이죠. 이걸 갖고 이제 마케팅 실험 연구로 우리가 할 예정이고요. 제가 30분만 딱 했죠?